네, 안녕하세요. 주식캐스터 연입니다. 와, 하루 만에 뉴욕 증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진짜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였는데요. 일단 바로 미 증시 살펴볼게요. 뭐 거의 천기백기를 보는 것 같았어요. 다우지수 2% 올리고 나스닥 3% 올려. 아니 다시 다우지수 3% 내리고 나스닥 4.9% 내려. 뭐 거의 하루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심지어 5월 4일에 올랐던 폭보다 간밤 지수가 더 많이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5월 4일에 FOMC 회의 결과가 발표가 됐잖아요. 다들 파월 의장의 발언을 귀를 쫑긋하고 있었는데 금리 인상 부분에 있어서는 예상대로 50bp를 인상하고 6월부터 대차대조표를 축소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미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영향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지난 장마감 영상에서 파월 의장이 앞으로의 금리 인상 스탠스에 주목을 해보자고 했잖아요. 시장에서는 앞으로 금리를 75bp까지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도 있다라고 예상을 했지만 다행히도 파월 의장이 그렇게 공격적으로 금리 인상은 하지 않겠다. 75bp 인상까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비둘기적인 느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의 투심이 쫙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수를 보시면 다우지수는 거의 2.81% 올랐고요. 나스닥도 3% 가까이 올랐고 S&P 500 지수도 2.99% 상승했습니다. 자, 근데 마침 우리나라는 어린이날로 이날 휴장을 했잖아요.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이 마침 미장 굉장히 좋았는데 되게 아쉬워하시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승 분위기가 하루아침에 파전 뒤집듯이 뒤집혔어요. 아니, 분위기 좋았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자, 우리가 파월 의장의 발언을 너무 성급하게 긍정적으로만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기사를 보시면 파월의 발언을 잘못 해석했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앞서 당장 75bp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없다라고 말한 것은 그냥 그 가능성에 대해서만 선을 그었을 뿐 어쨌든 인플레이션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걸 감안하면 연준은 꾸준히 금리를 인상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한 인플레이션을 잡는 과정에서 경제 침체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도 잡고 경제 침체도 잡고 이걸 두 개를 동시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네, 이렇게 곰곰이 파월 의장의 발언을 곱씹어 보니까 어제 시장의 환호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성급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다우지수는 3% 넘게 빠졌고요. 나스닥은 뭐 거의 5% 가까이 빠졌어요. S&P 500 지수도 3.56% 하락하면서 전날의 상승분보다 더 크게 떨어졌습니다. 자,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도 다시 폭등하기 시작했고요. 지금 이 사진은 변동성 지수인데요. 하루아침에 변동성 지수가 이렇게 크게 상승하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서 경제 침체 우려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으로 물가를 잡겠다고 나서면 우리나라에게도 위험 요소가 생깁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자금의 이탈이에요. 자, 지금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1.5%잖아요. 우리나라가 기준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계획대로 올해 미국도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게 되면 7월쯤에는 우리나라 금리보다 미국이 높아지면서 역전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미국 금리가 높아지니까 한국에 투자했던 돈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겠죠. 자, 안 그래도 지금 한국 증시에서 외국인 자금이 10조 넘게 빠져나간 상황인데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환율이 폭등할 수 있습니다. 미국 금리가 인상되면 미국으로 투자를 하기 위한 수요가 커지면 당연히 달러 수요가 커지겠죠. 그렇게 되면 달러 가치는 상승하고 반대로 원화의 가치는 떨어지게 됩니다. 물론 환율 상승은 수출하는 기업에게는 호재일 수 있겠지만요. 수입을 해올 때는 비싸게 사와야 되니까 수입 상품의 가격은 올라가게 되고 인플레이션과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금리 인상은 우리나라 물가 상승, 수출, 증시까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어요. 네, 그럼 오늘 국내 증시는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지수는 1.23% 내리면서 264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지금 코스피 분봉 차트를 보시면요. 거의 뭐 이렇게 전거래일 비해서 개파락하면서 시작한 거 보이시죠? 이 증시의 영향으로 코스피 지수가 이렇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도 뭐 1% 정도 하락했으면 이 정도는 선빵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자, 수급 상황을 살펴보면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모두 매도세를 보이고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였는데요. 개인은 7,625억 원가량을 사들였고요.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4,778억 원, 기관은 3,011억 원가량을 매도했습니다. 자,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살펴볼게요. 코스닥 지수는 거의 오늘 1.76% 빠지면서 884선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오늘 투심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요. 역시나 개인만이 나홀로 매수세를 보여줬습니다. 개인은 코스닥 시장에서 2,432억 원가량을 사들였고요. 반대로 외국인은 577억 원, 기관은 1,883억 원가량을
투자를 매도했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보겠습니다. 1위는 기아고요. 2위는 S-오일, 3위는 두산퓨얼셀, 4위는 HMM, 5위는 골프존입니다. 외국인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 2위는 카카오, 3위는 네이버, 4위는 LNF, 5위는 LG에너지솔루션입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1위부터 5위까지 살펴볼게요. 1위는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2위는 S-오일, 3위는 대한항공, 4위는 GS, 5위는 코오롱인더입니다. 기관 순매도 1위 종목은 삼성전자고요. 2위는 카카오,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네이버, 5위는 에코프로비엠입니다. 연기금 순매수 1위 종목은 LG에너지솔루션이고요. 2위는 대한항공, 3위는 삼성전자, 4위는 LG화학, 5위는 삼성 SDS입니다. 연기금 순매도 1위 종목은 카카오, 2위는 네이버, 3위는 SK하이닉스, 4위는 기아, 5위는 위메이드입니다. 네, 이어서 5월 6일 일정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프로텍이라는 기업의 거래 재개가 시작이 됐고요. 네, 이어서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오늘은 코스마켓 코리아, 잉그루드랩, 사마페인트, 콘텐트리 중앙, 현대퓨처넷의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의 경제 뉴스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는 수소법이 드디어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통과가 됐다는 소식입니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기고 있는데요. 본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 수소 개정안이 거의 1년 만에 통과가 되면서 오늘 수소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특히 2022년에는 수소 산업에 집중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이유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수소법 통과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수소를 미래 먹거리로 삼고 우리나라를 전 세계 수소 산업을 선도할 핵심 국가로 만들기 위해서 2019년에는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을 제시했고요. 2020년에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아마 주식을 꾸준히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요. 이 당시에 수소 관련주들이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방금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마련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수소법은 청정 수소를 기반으로 해서 수소 발전 사업을 육성하자는 것이 기본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진에서 보이는 것처럼 뭐 블루 수소, 뭐 청록 수소, 그린 수소, 핑크 수소, 원자력 수소 등등 수소에도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여기서 그레이 수소나 원자력 수소도 청정 수소가 맞냐 아니냐 이렇게 여야 간의 수소에 대한 인정 범위를 두고 의견이 서로 나뉘면서 이 수소법 개정안이 계속해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막 수소 경제 강국을 만든다고 해서 기업들은 수소 산업 육성을 위해서 막 투자에 시동을 걸고 있었는데 이렇게 수소법이 통과되지 못하니까 너무 걱정스러운 시간을 보냈겠죠. 그래서 수소 관련주들이 좀 침체기를 보냈습니다.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서도 수소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상황이었는데요. 드디어 이 수소법이 국회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자, 법이 통과되고 보통 6개월의 시행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국내에서 수소 발전을 위한 입찰 시장이 개설이 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지금 2022년이 수소에 주목해봐야 되는 시기인 거죠. 자, 이제 수소 산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가 됐으니까 수소 산업의 성장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입니다.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천연가스 가격이 오르면서 천연가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잖아요. 이때 천연가스를 대체하면서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주요 에너지원이 바로 이 수소입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도 밀고 있는 원전 에너지와 이렇게 수소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블루와 그린 수소 에너지를 생산을 하는데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원가성 전원 지원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원자력의 발전 원가가 가장 낮기 때문에 원전과 수소 에너지의 균형적인 발전에도 도움을 주는 부분입니다. 또한 이번 정부에서 미래 먹거리로 모빌리티 분야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고 발표를 했잖아요. 그중 이렇게 수소차의 보급 확대를 위해 지원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도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 대구와 경북 등 과거 수소 산업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지역에서 수소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는 발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수소에 대한 관심 지역이 확산이 될수록 수소 산업의 탄력성도 커지게 되겠죠. 자, 그렇다면 수소의 장단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소의 가장 큰 장점은요. 연소 과정에서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물만 배출하는 청정 에너지라는 점입니다. 또한 가스나 액체로 쉽게 저장과 운송이 가능하기 때문에 활용 측면에서도 연료전지, 수소차, 드론 등 다양하게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연관 산업에 미치는 파급 효과도 굉장히 크다는 점이죠. 따라서 우리가 수소 관련주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수소 경제 밸류 체인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사실 우리가 수소 관련주 이렇게만 말하면 굉장히 막연하잖아요.
그래서 수소 산업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생산이고요. 두 번째로는 유통, 여기에는 저장과 운송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활용, 즉 소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먼저 수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요. 이렇게 석유화학에서는 부생수소, 천연가스에서는 추출수소, 태양광 풍력 수력에서는 수전의 수소, 해외 생산에서는 수입수소 이런 식으로 수소를 분류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분류돼서 생산된 수소는요, 이렇게 기체나 액체로 저장이 되어서 파이프라인이나 튜브 트레일러, 탱크로리로 충전소까지 운송이 되는 거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연료전지나 가스터빈, 수소차, 버스나 선박, 열차, 드론 등으로 소비가 되는 형태입니다. 따라서 수소 산업 하나에 이렇게 많은 산업들과 기술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하지만 단점은 가격이라는 점입니다. 제가 방금 말했던 수소 밸류체인의 3단계, 그러니까 생산과 운송, 활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아직은 부족한 상황이에요. 따라서 정부의 지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요. 이런 인프라가 잘 갖춰지면 이때부터 기술이나 가격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장 특징주는 바로 수소 관련주입니다. 먼저 부산주공은 오늘 상한가에 도달을 했는데요. 부산주공 같은 경우에는 수소트럭 부품을 양산하고 있다는 소식에 부각이 되면서 이렇게 상한가에 도달을 했고요. 스퓨얼셀 같은 경우에는 국내 유일의 수소에너지 팹리스 업체로 이제 부각이 되면서 오늘 20%가량 상승하면서 28,6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두산퓨얼셀도 오늘 12%가량 상승해줬고요. 유니크도 3%가량 상승했고 상하 프로테크도 오늘 5.51% 상승하면서 41,200원에 마감했습니다. 네, 이어서 제지 관련주입니다. 이제는 제지 가격도 오르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종이 수급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자, 미국은 세계 2위의 종이 산업 대국입니다. 이런 미국에서 종이 대란이 발생을 했는데요. 북미 제지 생산 능력은 지난해에 비해서 약 250만 톤 줄어들면서 2019년 대비 20%나 급감했습니다. 더불어서 택배 물량이 함께 늘어나면서 골판지 수요가 증가하면서 제지 수급이 불안정해진 상황인데요. 여기에 펄프 가격도 45%나 치솟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종이 생산량과 수입량 감소에 더불어서 원자재 펄프 가격까지 겹치면서 미국 내 종이 수급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제지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랐는데요. 영풍제지 같은 경우에는 오늘 15%가량 상승하면서 12,650원에 마감했고요. 율촌화학도 오늘 3.69% 오르면서 23,900원에 마감했습니다. 페린포장도 오늘 1%가량 상승하면서 4,445원에 마감했고요. 페이퍼코리아도 오늘 2%가량 상승하면서 2,535원에 마감했습니다. 반면에 간밤 뉴욕 증시 영향으로 오늘 기술주들이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는 오늘 5% 넘게 하락하면서 84,300원까지 떨어졌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시총 상위가 9위까지 떨어졌습니다. 네이버도 오늘 3% 넘게 하락하면서 272,000원에 마감을 했고요. 마찬가지로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게임주, 그 중에서 오늘 위메이드는 10% 넘는 낙폭을 보이면서 72,2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또한 오늘 SK스퀘어도 오늘 4% 넘게 하락했는데요. 원래는 이번 달에 SK 쉴더스가 상장 예정이었지만요. 지난 3일에서 4일에 이뤄진 기관 투자자 수요 예측에서 저조한 성적을 거두면서 공모가가 희망 범위에서 20%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렇게 SK 쉴더스는 상장을 철회하고 빠르면 6월에 다시 재도전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네, 이에 따라 모회사인 SK스퀘어가 이렇게 하락세를 보였네요. 네, 마지막으로 오늘은 이 기사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공급망 차질이 전 산업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자, 수요와 공급은 경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원리잖아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을 따라와주지 못하면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 공급이 따라와주지 못하는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현재 공급에 차질을 주고 있는 요소는 이렇게 지금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고요. 두 번째로는 중국의 봉쇄 조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인도네시아의 팜유 수출 금지죠. 자, 이런 이유들로 지금 글로벌 공급망 차질이 점점 더 많은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반도체 수출이 전체 수출의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반도체 핵심 원료인 리튬 가격이 폭등하고 있고요. 심지어 원료 확보도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생산 계획도 축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렇게 무역 적자도 2개월 연속 이어졌어요. 사실 지난 4월에 우리나라 수출 실적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전년 동기에 비해서 수출이 12.6%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에너지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수입 가격이 더 크게 오른 거죠. 결국 수출입 무역은 적자를 기록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최근 팜유 수출 1위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금지 조치를 단행했습니다. 이 팜유 같은 경우에는요, 라면이나 과자 등을 제조하는 주 원료로 당장 우리의 밥상 물가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말레이시아산 팜유를 주로 수입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걱정스러운 점은 이 비축 물량을
물량을 다 소진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인도네시아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위기 요인은 남아있다라는 점이고요. 더불어서 인도네시아산 공급 물량이 줄어들면 당연히 말레이시아산 팜유 가격이 덩달아 뛴다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글로벌 공급망에 차질이 생기면서 정말 오르지 않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솔직히 당장 연준의 발언이 이렇다 저렇다 이런 것보다 당장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 더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투자도 주춤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어릴 때는요, 그냥 용돈을 받아서 쓰고 부모님께서 맛있는 밥을 해주고 이러니까 물가가 올랐다는 말이 그때는 크게 와닿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진짜 물가가 올랐다는 게 너무나도 체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표는 지금 우리가 학창 시절에 배웠던 수요와 공급 그래프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요, 선생님이 칠판에다가 이건 수요 곡선이고 이건 공급 곡선이야. 이 두 선이 이렇게 만나는 이 지점이 수요와 공급의 균형이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되게 단순한 거고 쉬운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역시 이론과 실전은 다른 것 같아요. 이 균형을 맞춘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한국이라는 한 나라에서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런데 전 세계를 상대로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아주 평화롭게 맞춘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요즘 더 심각하게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우리 삶에서만큼은 너무 안 좋은 것들에 초점을 맞춰서 괜히 하루 종일 기분 상해하면서 내 감정의 밸런스를 깨뜨리지 말고요. 좋은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보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코인 빨래방에 가서 이불 빨래를 하면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막 행복 지수가 쫙 오르고요. 또 저는 다양한 악기를 취미로 가지고 있어서 집에서 혼자 우쿨렐레 연주하면서 노래도 부르고 또 피아노 연습실 가서 피아노를 치면 좀 스트레스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시 금방 즐거워지더라고요. 우리가 전 세계 수요와 공급 밸런스는 내가 뭐 어떻게 하지는 못하겠지만요. 내 감정에 대한 균형은 나 스스로 맞출 수 있으니까요. 오늘도 즐겁게 하루 마무리하시고요. 이번 주도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안녕.